화창한 봄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벼운 산책도 멀리 가는 여행도 참 좋겠지만 발걸음을 잠시 돌려서 도서관으로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각 지자체 도서관마다 봄맞이 행사가 한창이거든요. 전시라던가 공연, 북토크, 야외 도서관 개장까지 그야말로 도서관이 핫플입니다. 자, 오늘도 핫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싹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주식 탐험가이자 인문 비즈니스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도 느낌 있는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고전 읽기 시간인데요. 이시안 작가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은요, 네. 진짜 단 한 권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런 작품을 네.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단 한 권인데 인생을 역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나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사람들 정말 부러워. 많이 부러워, 진짜. 이 사람은요, 진짜 딱 하나 소설이에요. 야, 자기 생에서 딱 하나 소설인데 그게 빵 떠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작품이 된 거거든요. 그 작가 이름이 에밀리 브론테고요. 어디서 들어봤다 싶잖아요. 에밀리 브론. 들어봤는데 진짜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익숙해요. 이 제목을 들으면 더 들어봤어요. 폭풍의 언덕입니다. 오,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네. 에밀리 브론테라는 이름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딘가 네. 정말 들어본 것 같고. 제인 에어라는 네. 작품 아시죠? 제인 에어는 샬롯 브론테예요. 네.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 자매가 네, 둘 다 네. 이렇게 대박 난 거예요? 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막내가 앤이라고 있는데 네. 이 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세 자매가 작가 자매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에밀리 브론테는요. 이 폭풍의 언덕을 쓰고 그 다음에 30살 나이로 죽어요. 요절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인생에 딱 한 권의 작품인데 그 한 권이 너무 강렬해서 영미 문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된 거네요. 진짜 부럽다. 단 한 권의 책으로 레전드 찍은 이 폭풍의 언덕. 근데 왠지 제목부터가 너무 거세지 않아요? 이 책 자체가 그 안에 무슨 사랑, 집착, 복수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정말 폭풍이다, 경랑이다 같은 그런 느낌? 폭풍은 몰아치는 황해 뭐 이런 것들이 그 제목만 들어도 연상이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그런가 그 포인트 첫 번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란 두 주인공이 있고요. 히스클리프가 집시 고아 출신입니다. 이거를 언쇼 씨라는 분이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네. 자식처럼 키워요. 근데 그 원래 자식이 두 명 있거든요. 캐서린이랑 힌들리라는 남매예요. 네네네. 근데 이 힌들리는 그 남자인데 약간 하인처럼 대해요. 예, 근데 캐서린과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들판으로 자연 속으로 막 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런 교감을 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이 언쇼 씨가 돌아가시고 캐서린이 오빠에게 학대당할 수 있으니 히스클리프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에드거 린턴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데 히스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수심, 이걸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떠나버려서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폭풍전야 같은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사랑인데 이게 헷갈려요. 진짜 사랑인 건지 집착인 건지. 그 노래 생각난다. 임재범 씨 노래.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위험해. 사랑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요. 근데 서로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어릴 때부터 사랑이 싹 텄는데 나중에 왠지 모르게 너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캐서린을 빼앗긴 뒤에 히스클리프가 다시 나타나는데 어디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부유해져서 나타나요. 자신을 좀 쫓아내는데 역할을 했던 힌들리, 그러니까 캐서린의 오빠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이걸 또 유혹해가지고 파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또 캐서린이 결혼한 남자 있죠. 그 남자의 여동생을 또 히스클리프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까지 납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캐서린이 자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결국 죽게 돼요. 캐서린이나 딸을 낳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캐서린, 딸 캐서린,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딸 캐서린. 딸 캐서린을 히스클리프가 자신의 아들
배우가 또 결혼을 시켜요. 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사실 히스클리프는 그 좀 복수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복수를 하면서도 히스클리프 자체도 자기 자신도 막 파괴되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히스클리프도 고독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런 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인 거죠. 그럼 히스클리프의 결말은 결국 고독과 허무 속에서 죽는 거예요? 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해가지고 네. 폭풍의 언덕에서 거의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폭풍의 언덕이라는 게 좀 굉장히 좀 그 네. 제목도 그렇고 네. 공간적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세 번째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폭풍의 언덕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자랐던 집 이름이에요. 집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집이 자리 잡은 게 폭풍의 언덕. 그 폭풍이 정말 많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언덕에 있기도 하고 집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그 사랑이 그 당시에는 좀 허용되지 않았던 격정적인 정말 폭풍 같은 사랑이잖아요. 폭풍의 언덕이 여러 가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언덕 밑에 자리 잡은 린턴가는 좀 이성적인 집안, 조용하고 질서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언덕 위의 집과 언덕 밑에 이 집, 여기서 이제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이성적인 집 린튼가도 그렇게 행복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열정적인 거, 이성적인 거 어느 쪽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다.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결국 캐서린은 두 세계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날 것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어떤 질투, 욕망, 갈등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핑크빛 로맨스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흔히 상상했던 그런 로man스와는 좀 뭔가 거리가 먼 듯한 네. 폭풍의 언덕을 만나봤습니다. 이 단 한 권의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강렬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폭풍의 언덕 다시 한번 차분히 앉아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고전 읽기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읽고 설명하고 기록해온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들의 음악 아저씨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 마에스트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비넥타이 딱 메고 나오셨는데 짝대기 하나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따라라라 이렇게 지휘하시게. 아, 멋집니다. 아, 그동안 뭐 방송이라던가 강연, 뭐 집필 아주 여러 분야에서 바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예, 거기서 라디오. 네, 30년 동안 게스트로 활동을 하신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9년. 20년. 야, 29살이시구나. 근데 저도 생각나는 게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임진모 선생님이랑 티격태격 하시는 그런 케미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그런 재미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사적으로는 큰형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뭐 복종하는 스타일이고요. 와, 정말 진짜요? 티격태격이랑 가능하지 않죠. 그거는 약간 라디오의 재미를 위해서. 네.
아, 또 큰형이시구나, 엄청. 근데 이거는 또 배철수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전화 연결되나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 근데 정말 30년 동안의 고정 게스트라는 건 두 분의 관계도 워낙 끈끈하신 거지만 우리 임진모 선생님의 성실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딱 뵙기에 네. 당연히 늘 음악과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요즘 특히 귀에 꽂히는 아티스트 있을까요? 여러 스타일의 음악들을 가리지 않고 듣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노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르세라핌의 신곡 이런 거. 르세라핌. 네. 뭐 엠믹스의 뭐 아우. 신곡 네. 이런 엠믹스. 것들을 야, 여자 아이돌의 노래들도 아시네요. 지금 뭐 제목 요구하시면 하트죠 뭐 핫. 근데 이전하고 색깔이 좀 많이 달라서 재밌게 들었고요. 네. 그런 것들도 챙겨야 되고 또 끝없이 제가 과거에 좋아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옛날 거를 듣고. 그러니까 정말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는 세월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죠. 네. 예. 근데 사실 그 시대를 막론하고 장르를 막론하고 음악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우리 임진모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인생책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하얗고 검은 어둠 속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자전적인 음악 에세이인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고 올까요? 피아니스트 조나선 비스의 하얗고 검은 어둠 속에서는 음악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에세이인데요. 베토벤과 슈만을 향한 그의 애정, 연주 뒤에 숨은 고뇌, 그리고 끝내 답 없이 남겨진 사랑이라는 질문까지. 이 책은 피아노를 넘어서 삶이라는 숙제 앞에 선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에세이라고 해서 저는 뭐 연주 1화 정도 들어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네. 글이 철학적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의아하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 임진모 선생님 나오시니까 약간 뭐 팝이나 네. 뭐 이런 거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클래식 그렇습니다. 네. 연주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작가님이 오늘 저자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조너선 비스는 되게 이룬 게 많거든요. 근데 1980년생이에요. 생각보다 젊고 네. 그 미국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커티스 음악원 교수이자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음악 쪽 강의를 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클래식 음악을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강의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책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팝이라던가 뭐 락이라던가 재즈까지 섭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클래식 책을 들고 오신 게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이제 음악하는 분들은 음악가들은 글과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하는데 몰입하기 때문에 글은 그런데 이 글을 쓴다는 건 또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조나선 비스라는 사람은 훌륭한 피아니스트인데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필치와 진행감이 있어요. 탁월한 글쟁이에요. 근데 번역을 해놓은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제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쪽 사람. 저는 대중가요 네. 이렇게 베토벤을 논하고 예를 들자면 뭐 슈만을 논하고 네. 브람스를 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곱씹어요. 그냥 대입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이 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의 에세이를 아주 근사하게 제목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이 책이 왜 좋으냐면 음악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말하는 사람 또 음악을 쓰는 사람 또는 음악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가 너무 좀 약간 이상한가요? 음악 관계자들이라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도 맞아 이런 게 있지라는 그런 저는 사실 책이 놀라움을 주면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한 서너 번을 봤어요. 나오면서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때마다 생각이 또 달라지고
정말 많은 얘기가 그다지 두껍지 않은 책에 그러게요. 압축되어 있습니다. 서너 번 읽으셨다니까 예, 예. 야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길지 않은 책이어서 서너 네네. 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쪽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소개하는 거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게 보타이 입고 딱 클래식 지휘자처럼 오늘 나오셨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낮은 마음, 삶을 연주하다입니다. 네, 이 조너선 비스는요, 이 완벽함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음악을 마주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가 음악을 마주하는 자세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악을 느끼거나 또는 그걸 듣고서 음악 쓰는 사람인데 사실은 음악 쓰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낮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에브리맨이라고 하는 책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연약함이라는 게 뭐죠? 여리고 한없이 나약하고 또 존재감이 좀 뭔가 이렇게 약한 그런 개념 말하는데 제가 음악하는 사람 만나보면서 일제히 느낀 게 때로는 뭐 오만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강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음악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여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쉽게 자기 영혼으로 음악을 대할 수 있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가들은 굉장히 진실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 음악 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여리거든요. 그래서 여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칭찬해주면 막 놀래요. 네? 진짜요? 이래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내가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조너선 비스가 그 얘기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너선 비스처럼 뭔가 음악에 진심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삶도 그렇게 뭔가 섬세하게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삶을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어떠세요? 너무 맞아요. 이 책 봐도. 삶을 연주하는 거죠. 내 거를, 또 다른 나 자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죽어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음악은 할 수 있어. 옛날 그레타 가르보가 그랬죠. 인터뷰하는 게 징그러울 정도로 싫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다. 하지만 연기로는 자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조너선 비스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가들은 연약하고 때로는 이중적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음악으로 자기 얘기를 한다. 침묵하지만 음악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연주하는 게 맞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조너선 비스가 예. 슈만에게는 사랑을 느끼고 예. 그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에게는 경외심을 느낀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이 음악가들은 사랑과 경외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요. 우리가 음악가들 사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슈만 얘기하면 그 작품이 이렇게 좋던가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베토벤 얘기하면 우와, 차이콥스키 우와, 그러다가 슈만 얘기하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편견이에요, 일종의. 통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너선 비스가 슈만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어떤 놀라움보다는 저 낮은 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가 감싸 안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인간 우리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사랑으로 표현한 걸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은 끝까지 단호하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게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걸 다 그냥 전복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호하니까 이런데 슈만은 그래 이런 느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음악은 사랑이니까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은밀한 청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기도 하면서 음악을 조용히 듣고 또 질문하면서 다가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도 음악을 뭐 오랫동안 듣고 말씀해오신 은밀한 청자일 수 있겠구나 싶거든요. 제가 근데 은밀한가요? TV랑 라디오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은밀하진 않네요. 네. 은밀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좋아할 때는 그냥 라디오에 깊숙이 파묻혀서 나만의 어떤 은둔의 세계, 은밀한 세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너무 지키면 더 사람과 더 친해지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근데 은밀한 청자는 이거예요. 슈만이 어떤 걸 썼을 때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갈 길 없어요. 막 헤매요.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거를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답을 원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아닐까요? 예. 예, 은밀한 청자. 저자 조나선 비스가 베토벤, 슈만, 브람스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음악과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도 뭔가 음악적인 영감을 준 아티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가요가 왔어요. 그때는 압도적으로 최희준 배우였죠. 어렸을 때. 네. 최희준 배우의 그 소리가 경이로웠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종점이라는 최희준 종점이라는 노래였는데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예. 인생을 종점으로 표현하잖아요. 한창 희망을 가져야 될 초등학교 4학년에게 종점이라는 타이틀은 너무 아닌 게 아니라 잠시 후에 금지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동요 안 부르고 종점을 아니요. 들으셨어요? 동요도 네. 들었지만 항상 아버지 일터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팝송 번안한 노래들, 워싱턴 광장, 그다음에 진주 조개잡이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가요들을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접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진짜 삶에서. 네. 그냥 우리들은 당연히 노래 세를 받았어요 다. 아니 아버지가 드러나도 아우 다 돌려주세요. 다른 거 틀어주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저기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코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 음악과 다르게 내 음악을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 때는 고스란히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대물 만한 때였거든요. 라디오가 없어요, 내 방에. 안방에 있어요, 라디오가. 네.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근데 무슨 내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가 들리면 그거 저기 하고 텔레비전에 검은 고양이 내로 박혜령 씨의 그 노래 나오면 막 좋아하고 그랬던 때죠. 네, 그럼 알게 모르게 은밀한 청자로 아버님이 그 어떤 음악적인 감수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마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재미있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음악이라는 언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음악은 사적이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언어였고 영어는 어딘가 어설퍼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음악이야말로 감정이라는 걸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하는 본질적인 언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음악이 좀 언어보다 좀 많은 걸 더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근데 저한테는 음악은 너무 경외였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음악에 봉사하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음악을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한테 전해주자. 또 내가 글을 잘 써서 이걸 전해주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평론가라고 하는 거야. 너 평론가 하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 하는 말. 음악하지 마. 음악하면 가난해져. 예술가는 배고파. 네. 이게 아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때는 질풍노도.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이 들려요? 가능하면 선생님 말을 어겨야 멋있을 때 반대로 갔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음악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가수라든지 연주자라든지 지휘자로 갈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난 도저히 너무나 평범해서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음악을 써? 난 안 돼. 그러니까 난 이 만들어진 음악을 내가 가서 말하고 글 쓰는 거를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절대로 연주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하죠. 조용필의 꿈도 부르고, 네. 김수철의 내일도 부르고, 그 다음에 저 트와이스의 우아하게도 불러요. 좀 연습하면 지금 르세라핌 핫을 할 수도 있어요. 궁금한데요? 연습하면. 춤도 막 추시면서 하실 것 같아, 왠지. 당연하죠. 음악은 노래방 가서. 춤과 야. 함께 하는 건데. 근데요, 그 노래를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강연 때도 노래 부르셨다던데요? 노래방도 가지만? 강연 때 노래 부르는 게 취미입니다. 왜냐면 네. 하다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거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음악 좀 더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음악 들어보세요. 진짜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동하시면 선생님 행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져요. 이 얘기잖아요. 네. 결국 음악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막 얘기하다 결국 CD를 가져가요. 네. CD 가져가서 뭐 스튜디오 갖춘 그런 곳에 가면 CD 줘가지고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이걸 들고 가요. CD 트는 걸 네. 들고 가서 그 중요한 순간에 음악을 딱 들려드려요. 근데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야 될 이 순간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꼭 음악만 틀면 잡담을 하거나 화장실 가요. 이게 메인인데. 네. 아. 이게 메인인데 이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GM인 거네요, BGM. 그러니까요. 아하. 이게 뭐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부르자. 그래서 내가 부르자.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애국가밖에 없는데 네. 학교 때 애국가 부르는 거밖에 없는데 부끄러워서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나름 전문적인 환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배운 노래 잠깐 들려주세요. 에이. 너무 들려주세요. 궁금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고 노래 안 들어주시면 안 되죠. 한 박자 쉬고. 이게 노래방인데 한 박자 쉬고. 뭐 할까요? 예를 들면 한 막 박자 맞아 쉬고. 노래하다가 예를 들면 막 강의하다가 네.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자체 외고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찰같이 잘하세요. 음색도 비슷하신 것 같고 조용필 씨랑. 아주 못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와 잘하시네요. 진짜로. 진짜로 임진모 콘서트 있으면 티켓 끊고 아유, 싶은 네. 마음입니다. 야, 저 노래도 정말 진심으로 잘하시네요. 근데 사실 요즘은요 네. 음악을 예전에는 이렇게 뭐 CD 사고 뭐 정말 테이프 사고 이렇게 소장해 놓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 네. 뭐 스트리밍 하면서 음악을 흘려 듣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변화된 흐름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음악을 대하는 감정이라던가 태도가 좀 변했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도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를 기억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 과거랑 같은 모습일 수는 없죠. 가장 큰 변화는 이걸 겁니다. 음악마저 이제는 서사가 아니라 정보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쇼츠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게 정보화되지 않습니까? 음악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그냥 거의 뭐 그냥 마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챙기듯이 조너던 비스도 이 책에서 그러잖아요. 순위 매기는 게 음악의 장점, 그 아티스트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이런 방법밖에 가능하질 않아요, 또.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고통인데 어쩌겠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스트리밍이든 뭐 다운로딩해서 이제 완전 스트리밍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음악은 아직도 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족 다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좀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좀 긍정성을 더 키우자. 비평가들은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라고 이렇게 너무 냉혹하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냉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론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롭게 그 언어를 갖다 풀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더 긍정성을 찾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네. 긍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오랫동안 음악을 말로 풀어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네. 음악의 언어라면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진짜 근데 가장 좋은 언어 있잖아요. 글은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 글이 딱 그 음악이 연상이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글에서 이미 시각적으로 느껴지고 청각적으로 느껴지고 촉각적으로 느껴지면 그건 훌륭한 글이에요. 진실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잘 쓴 글은요. 벌써 내가 이거 모르는데도 음악이 들려요. 그런 걸. 제가 말한 음악이란 언어는 그런 거를 수도 없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라고 말하시는 그 내용이 더 진실하게 느껴져요.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가 느껴지는데 우리 진영 씨가 특별하게 또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있잖아요. 아주 비장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네. 짜자자잔. 네. 네, 임진모 선생님의 결정경 대중가요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순위 매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순위 매겨 왔어요. 그냥 세 곡만. 네, 이렇게. 세 곡만 준비했습니다. 네, 자,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3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오빠 강남스타일. 네, 강남스타일. 기억나시죠? 네. 야, 진짜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이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정말 빵 터진 노래였어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 생각에 강남스타일은 BTS가 거둔 성공을 예고한 정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현했죠. 맞아. 그리고 잘 만든 곡이에요. 네. 가사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걸 소화하는 진짜 싸이의 그 뭐랄까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요. 저도 그 전까지는 완벽하게 한번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 이후에 듣는데 완벽한 짜임새를 갖고 있는 그런 노래고 K-팝을 전 세계에서 그 용어를 BTS가 보통 명사화했다면 그 K-팝 언어를 알려준 게 싸인 것만은 그리고 이 갱남 스타일인 것만은 분명하고 야, 오빠 강남스타일. 단일곡으로 하여튼 K-팝의 최고 히트곡은 야. 강남 스타일입니다. 아니 3위가 이 정도면은 2위는 어떤 곡이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 2위는 바로 이매진 존 레논. 와, 존 레논. 이 노래 너무 이 좋죠. 노래는 정말 훌륭한 멜로디이고요. 그 다음에 가사는 거의 뭐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세계와 다른 그런 언어, 그러니까 저항적 그리고 개혁적 평화지향의 언어.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라는 것과 사회적이라는 것이 제대로 만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막 마음이 촉촉해져요. 존 레논은 그때는 굉장히 강직한 그런 노선을 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대중가요로서 훌륭하다는 거죠. 맞아요. 훌륭하죠. 그러면 궁금하시죠? 다.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봄날은 간다. 백설님 이 노래가 아닌가? 근데 사실 예. 저게 53년 곡이에요. 박지준 선생님이 쓰셨는데 세상. 난 그래서 이 조너선 비스 책에서도 브람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결국 노스텔지어로 우리를 갖다가 연관시켜준 사람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음악에서 위대한 시제는 과거 시제거든요. 그게 과거 시제가 진짜 뛰어난 게 53년 곡인데 지금 이게 2025년에 들어도 하나도 옛날 노래 같지 않아요. 조금만 귀를 열고 들으면 너무 멋진 가사, 너무 멋진 전개, 너무 멋진 아주 훌륭한 화성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53년 곡이면은 선생님 태어나기 전 그럼요. 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라디오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살짝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 휘날리던 이 노래. 아는 노래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대중가요 역사의 명곡이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도 물론 사운드나 모든 것들이 지금 스타일은 아니지만 참 누가 들어도 잘 만들어진 곡. 이런 곡은 어떤 때는 운이 좋은 거예요. 박시춘 선생님이 워낙 좋은 곡도 쓰셨지만 본인도 아마 어떻게 이 곡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럴 거야. 그냥 건졌어. 뭔가 왔어 그냥. 그렇게 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명작입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도 이 보석 같은 세 곡,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이 세 곡을 우리 임진모 선생님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결정적인 대중가요 베스트 3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진모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 음악 아저씨의 길입니다. 이제는 뭐 사실 어딜 가든 음악 아저씨 하면 우리 임진모 선생님을 떠올릴 만큼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이렇게 불리기를 희망해요. 오. 네, 네. 물론 이렇게 얘기했더니 배철 선배는 무슨 음악 아저씨야, 음악 할아버지지.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네. 저는 음악 아저씨로 불리고 싶어요. 네. 음악 오빠는? 아이, 그건 제가 너무 그건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 아저씨 굉장히 친근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이야기 할아버지처럼 쿡 찌르면 이야기 나오듯 네. 쿡 찌르면 음악 얘기 해주실 것 같은 예. 뭔가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는 맞아요. 별명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과 함께한 이 삶을 하나의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떤 곡이 떠오르세요? 아까 빅3 그걸 다 네. 했지만 네. 정말로 한 단어? 한 단어로는 이거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 사랑. 예. 결국 음악은 사랑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독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세계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 그것만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러면 사랑과 관련된 노래가 떠올리시겠네요. 음악은 다 사랑 노래예요. 사랑이 안 되니까 이별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안 된 게 더 네. 사람들한테 심금을 울려서 네. 대충 우리가 오랫동안 듣는 애창곡들은 좀 이별 쪽이에요. 사랑을 얻은 환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하얗고 검은 어둠 속에서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인데 하얗기도 하고 검기도 한 이 제목도 참 많은 울림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인생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요? 음악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또 음악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 그런 모든 음악에 관련돼서 어쨌든 음악을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만 느껴도 저는 어마어마한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진영 씨 오늘 선생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선생님 만나보니까 네.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 영혼이랑 그럼 만나나요? 네, 네. 좀 바빠요. 선생님은 정말 인간 섬유유연제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갈라지고 뻣뻣하고 막 이런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때 음악을 통해서 뭔가 이게 박음질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선생님을 더 존경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섬유유연제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향기까지 함께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향기가 솔솔. 자, 이시안 작가님 마지막으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전 사실 이 책이 그 만나기 전까지 음악에 관계된 책은 두 가지 종류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굉장히 마니아가 나 많이 한다, 자랑하려고 쓴 책. 네, 네. 또 하나는 대중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할까. 이 두 가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쓴 책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평론가님도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이 책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새로운 독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랑하는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진모 선생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책 이야기도 하셨지만 정말 오랜만에 본인에 대한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또 더 많은 분들이 조금 음악을 놓치고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어렸을 때 그냥 이유 없이 음악에 반응했던 것처럼 다시 그 시절을 찾으시는 게 행복 그리고 삶의 질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음악을 듣는 것 이게 진짜 삶의 질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음악과 다시 손잡으셔야 됩니다. 이 책의 앞장 말고 맨 뒷장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때로 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음악 속 깊이 잠수하는 사람의 고백. 그만큼 음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뭔가 침잠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까지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적에 저도 라디오 켜놓고 어둠 속에서 깜빡깜빡 그 빨간색 전원 버튼 보면서 음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여유가 없다고 그런 순간들을 내 스스로 만들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빨간색 깜빡이는 빛이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음악을 좀 더 여유롭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과연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까운 산에서 만나는 새들부터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공원이나 뒷산에서 만나는 새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벌레와 열매 외에도 새들의 식사는 훨씬 더 다채롭고 흥미롭습니다. 새 먹이 관찰 도감인 새들의 밥상은 이우만 화가가 8년 동안 서울 봉제산에서 관찰한 49종의 새들과 그들의 먹이를 생동감 넘치는 글과 아름다운 세밀화로 풀어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540종의 새들, 참새, 까치, 직박구리, 딱따구리와 같은 텃새부터 노랑 집박이와 같은 나그네 새까지. 이 많은 새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딱따구리는 나무 구멍 속에 혀를 집어넣어 애벌레를 낚시하듯 잡아먹고, 새호리기는 여름철 뒷산에 찾아와 주로 곤충을 사냥합니다. 이처럼 새들은 각자 먹는 것이 다른데요. 그들의 먹이 활동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까치는 씨앗을 멀리 퍼뜨리며 자연의 씨앗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식물의 번식을 돕고 숲의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딱따구리나 호랑집박이처럼 곤충을 주로 먹는 새들은 해충을 잡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들의 먹이 생태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새들의 밥상. 이 책을 읽어보면 자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이상 징후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자정이 넘는 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응급 상황이나 뜻밖의 사건에 긴급히 대처해야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입니다.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는 작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들려주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담은 책인데요.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동물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풀어냅니다. 어느 저녁 늦은 시간에 걸려온 긴급 전화. 우리 개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새벽 6시까지 서로 소통하며 일촉즉발속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다소 당혹스럽기도 하고 재미난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바로 요도결석으로 내원한 개의 이야기. 수술을 통해 방광에서 결석을 꺼낸 후 그 결정을 보호자가 입으로 깨물어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긴박한 사례들을 통해서 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왜 개가 똥을 먹는지, 똥을 먹는
관계를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평소 궁금했을 법한 질문들에 답하며 실용적이고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흔한 동물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가진 소중함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유쾌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들 속에서 동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 국제무역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화폐,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전쟁은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이용해 글로벌 금융을 장악했는지 보여주는 책인데요. 책에 따르면 남북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전쟁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 체이스는 금과 은만으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통령 링컨이 법정 화폐법을 승인하면서 종이화폐는 정부 신용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미국 경제와 연방국의 활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클린턴이 집권했던 1990년대, 재무부는 강한 달러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산 수입품이 저렴해지고 미국 국민과 기업은 높은 구매력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면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결제와 외환 보유를 위해 달러를 비축해야 하죠. 세계 지도 위에서 미국이 커다란 밧줄을 쥐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밧줄에 묶여 있는 모습. 미국이 단순히 기침 한 번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감기에 걸리고 경제적 진통을 겪는 구조입니다. 서평자인 정재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달러의 패권적 지위 약화가 아니라 패권적 지위의 공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 경제정책의 변동성과 정치적 무기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불안정성이다라며 저자의 생각을 공감했습니다. 책 달러 전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달러가 달리 보이는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전쟁이 만든 세계입니다. 저자는 헤라크레이토스가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했듯이 500년간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물류, 금융, 경제 등 더 큰 사회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세상이 어떻게 끊임없이 전쟁을 재창조하는지 그리고 전쟁이 세상을 어떻게 재창조하는지 역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기계는 왜 학습하는가인데요. 1990년대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한 비디오 게임. 당시 게임 그래픽을 더 똑똑하게 만들던 인공지능. 오늘날 AI는 대출담보 승인, 신약 개발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 중입니다. 이 책은 수십 년간 기계학습 연구자들에게 활력과 흥분을 선사한 정교한 수학 원리와 알고리즘을 탐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서울시대입니다. 이 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대한민국이 전후의 폐허를 딛고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장충동 인근의 유명 호텔 커피숍이 맞선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 장마로 백길이 끊기면 현재의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강남구 일대가 섬처럼 고립됐던 일화까지 그때 그 서울을 더욱 생생히 그려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동물들을 관찰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이 몰랐던 작은 순간들이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